전 세계 강대국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식 앞에 초강대국들조차 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세계 각국의 성장 패턴, 산업 발전, 국민의식 등을 연구해왔고 특히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박사과정 때부터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국 관련 보고서 한 장이 저의 모든 사고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전후 최단기간 산업화 및 정보화 달성국.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통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제 눈은 점점 커졌고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경악했던 건 단지 반도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젊은 세대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이 집단의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통계자료, 다큐멘터리, 인터뷰, 정부 보고서 등 수많은 자료를 들여다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기존 강대국들이 만든 질서를 스스로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그 시점이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보라, 이 나라의 국민을 보라. 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들게 된 계기는 바로 반도체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기술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저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하버드의 어느 강의실에서였습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을 던졌죠. 교수님, 요즘 반도체 전쟁이 뜨겁다던데 왜 미국이 한국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건가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건 패권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40% 이상,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무려 60% 가까이 점유하고 있었죠. 이건 그냥 선두가 아니라 독주입니다. 게다가 단순 생산이 아니라 기술력 면에서도 미국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초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주도의 R&D 투자, 민간 기업의 장기전 전략, 그리고 국민들의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 모든 게 한국에서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기업, 교육이 따로 놀고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과 교육, 그리고 미래를 하나의 선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제서야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한국의 기술자와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세계의 길을 먼저 열고 있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미래를 알고 싶다면 서울을 보라.
그곳이 지금 세계의 미래다.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한 제 한국 연구는 곧바로 사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교육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그 시작이 단순한 제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교육을 들여다봤을 때 느낀 건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만난 몇몇 한국 유학생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과묵했고 집중력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 말이 그냥 미화된 문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가 다음 세대의 성공을 위해 지금 세대가 기꺼이 희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일하며 심지어 본인의 은퇴 자금까지 줄이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 역시 이 구조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그 안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건 서구 사회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세대 간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희생과 기회를 물려주고 그 다음 세대는 그 신뢰를 성과로 보답하는 구조. 한국은 이 복잡하고도 놀라운 시스템을 비교적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은 단지 공부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사회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헌신이야. 그리고 그 헌신이 지금 한국을 만들었지. 처음 한국의 병역 제도를 접했을 때 저는 충격과 존경 사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발적인 군 복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남성 대부분이 일정 시기가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입대하고 약 18개월간 국가를 위해 시간을 바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입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 그 사실을 한국 사회가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규율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하버드에 있는 저희 연구팀에서는 집단 규율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지지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떠올랐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는 젊은 세대에게 절제, 규율, 협동, 인내라는 가치를 체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사회 전체에 공통된 언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명령에 움직였던 기억, 그 경험이 이후 사회에서의 협업, 존중, 책임감을 낳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대를 말할 때 장난스럽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묵직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건 공통된 노력의 기억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경험이 너무 달라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공통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저는 이걸 절제된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억압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복종도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한국은 지금 자유로운 사회이면서도 질서 정연한 그 독특한 시스템을 완성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한국은 IT 강국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빠른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 전자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꽤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한국의 기술력이 단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넘어서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K-반도체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챕터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뛰어넘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만으로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을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없이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경악하게 만든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TV의 화면 대부분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것, 세계 최고 수준의 OLED 기술, 마이크로 LED 등 이 모든 핵심 기술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지금도 한국이 기준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AI와 로봇 기술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AI 반도체 개발, 그리고 공장 자동화, 물류 로봇 분야까지 한국은 기술 그 자체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감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나라라는 점, 즉 기술을 통해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국가였습니다. 어느 날 MIT의 동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미국 기술보다 한국 기술을 먼저 확인해야 해. 왜냐면 거기서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미 저 자신이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산업 지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미국도 일본도 아닌 K-테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기술이나 경제가 아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요. 제가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이유는 결코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국민 전체가 가진 집단 의식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섰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혼란스러운 대응, 정치적 갈등,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 있게, 조용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정부 지침이 떨어지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불편하다는 불만보다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먼저였고 확진자가 생기면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동선을 공개하거나 검사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마음이다. 한국은 지금 국민의식만으로 위기를 통제하고 있다. 그건 단순히 감정적인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내부 보고서에도 그 당시 가장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한국을 주목하라는 구절이 들어갔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훈련, 그리고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신호등이 바뀌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도로를 건너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장면이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었죠.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높은 국민의식,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누가 강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의식은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처음엔 그냥 인기 콘텐츠인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BTS, 그리고 넷플릭스를 장악한 오징어 게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게 단지 흥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 자체가 갖고 있는 파급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집단 정체성의 전달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BTS의 가사를 처음 해석해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곡 한 곡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감정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서, 세대 간 공감, 아픔과 치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극적인 서바이벌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연민이 섬세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건 서구식 블록버스터가 따라할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현실과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정직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세계에 닿았던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 문화적 파급력이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K 콘텐츠 산업은 이미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분야였고, 음악, 영화, 드라마는 물론 게임과 웹툰, 디자인, 음식까지 한국은 문화 자체를 산업으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이건 하버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미국은 할리우드를 가졌지만 지금은 한국이 세계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과 의상, 심지어 예절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화의 침투가 아닙니다. 공감의 확산이었고, 그걸 이뤄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단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의 정서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는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는 그 나라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제가 지금껏 연구한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가장 빠르게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알게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연쇄도산했고 실업률은 치솟았고 국민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금반지, 목걸이, 팔찌를 자발적으로 모아 국가에 헌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금 모으기 운동, 이건 단지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국민이 함께 일으킨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건 저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후 단 5년 만에 IMF의 빚을 모두 갚고 다시 경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 한국은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모바일로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자영업자들도 방역 지침을 따르며 공동체를 우선시했습니다. 그 어떤 외압이나 법적 강제 없이 국민 스스로가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건 제가 본 그 어떤 사회보다도 강력한 회복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버드 내부 토론회에서도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유전자 수준의 반응 속도를 가진 나라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졌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위기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중간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로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룰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룰을 제한하는 나라가 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은 지칠에도 정식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칠 국가들과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G20에서는 기술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각종 글로벌 공급망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류 기준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국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지금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군사 동맹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금은 무기 수출국이자 국방 협력의 중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 그 이후 중동 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 있는 나라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술 중심의 국제 협력 구조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AI, 양자 컴퓨팅, 차세대 통신 분야 등에서 한국은 실제 표준화 회의에서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IT 포럼이나 연구단체에서도 한국의 접근을 모델로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단순히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위상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단지 GDP의 수치가 아니라 국가가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전 세계에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 앞에 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 질서에서 변수를 찾고 싶다면 한국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때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이 만든 질문에 답하려 하고 한국이 내민 기준을 따르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제시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호기심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급성장한 작은 나라, 반도체 기술이 뛰어난 나라,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라.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경험을 넘어 존경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국가를 연구해왔습니다. 각 나라의 성장 배경, 산업구조, 국민의식, 위기 대응력. 하지만 한국처럼 숫자 뒤에 감정이 있고 기술 속에 정신이 있으며 위기 속에서 품격을 보여준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속도만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내다본 전략과 그 전략을 함께 실현하는 국민이 있었고 그 국민은 절제와 열정, 질서와 창의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선진국의 공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한국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식이 지금 이 세계가 잃어버린 해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소리 높이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결국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기술, 문화, 안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참고하고 한국이 만든 기준을 따르며 한국이 제시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상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래를 이끌 자격이 충분한 나라니까요.